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 역사 107회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뭐 너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얘기하지 말자 그래갖고 다른 얘기했더니 네. 이게 그게 화두니까 또 그냥 네.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는 뭐 그냥 그 옛날에 지금은 뭐 최순실 게이트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핵심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네. 우리도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요즘에는 조심해야 될 게 최진실 게이트라고 하는 경우. 네, 어디선가 그렇게 네, 얘기해가지고 근데 큰일 날 적인데 그 우리가 망신을 농담으로 샀더라고요. 했다가 과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나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혹은 뭐 국정농단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비선 실세라고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돌았죠. 이미 2년 전에 당시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박관천 전 경정이라 그러는데 네.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이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VIP 측근 그 정윤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동양 보고서를 유출했다 이래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당시에 그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고 정윤회 씨가 2위고 박근혜 대통령 3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발언이 뭐 세간에 알려졌을 때 사실 그 발언 자체는 뭐 별 중요치 않은 거로 좀 이렇게 무시됐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황당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당시에는 뭐 최순실 존재를 우리가 일반 시민들은 몰랐으니까는. 네, 그래도 그 안에 있던 사람이 한 말이니까 사실 좀 눈치를 챘어야 하는가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 기자들도 그때는 좀 한계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이게 이 정도인지는 아무래도 상상을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사실 상식이어야 되는데 대통령 관련해서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닌가. 그 자유를 좀 해봅니다. 네, 당시 이제 그 발언을 한 박관천 전 경정은 이제 그 발언 가지고도 뭐 얘기가 됐었지만 여러 가지로 좀 뭐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살짝 뭐 돈 사람 취급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래서 네, 그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면회 온 아내 그다음에 변호사로부터 당신은 뭐 자꾸 찍힐 말 골라서 하느냐 뭐 이렇게 네. 핀잔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당시에 이제 검사가 뭐 이런저런 앞으로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비선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네. 박한전 씨가 아니다. 지금 실제로 권력 컨트롤은 최순실 1위, 정윤회 2위,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의지의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진술을.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것도 틀린 거죠. 정윤회가 아니라 이제 최순실이 아니라 차은택 정도가 됐을까요?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이것도 살짝 틀린 거죠.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언이 이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대통령이 참모의 자격이 없는 인물에 사실 뭐 어떤 조정이라는 표현도 쓰던데 네.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국정을 처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게 또 사실로 종종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접한 국민들 이게 자괴감 들어가 요새 유행하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주술적인 뭐가 자꾸 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더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절망감에 좀 빠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역사적으로 이거 뭐 지금 얘기도보다도 이제 옛날에는 뭐 이런 일이 없었나 우리가 흔히 역사 이야기를 찾아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최고 지도자가 뭐 이렇게 비선 조종받고 뭐 비선 실세는 뭐 마음껏 국정을 농단하고 뭐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서 뭐 정확한 팩트가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할까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예전에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의 말처럼 국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이제 군주인데 네. 권력 서열의 3위다. 그리고 뭐 그 이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록에 나온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신라 진성여왕 때 일인데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진성여왕 같은 경우는 이제 막판에 결국 파탄이 일어나니까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뭐 그런 네. 상황이어서 오늘 주제를 해서 뭐 넘버 3 군주 진성여왕의 자진 하야의 편 뭐 이런 식의 정도 할까 합니다. 네, 진성여왕 하면 뭐 정치적으로도 뭐 문란했다 이런 소문이 난 임금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옛날에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대자보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진성령 2년입니다. 그러니까 888년이니까 1200년 정도 전이죠. 그 서라벌 번화가에 아주 수수께끼 같은 벽보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뭐 들으셔야 되는데 나무 망국 찰리 낮에 판니 소판니 우사마간 부이 사바하 뭐 이런 내용의 이 벽보가 붙거든요. 네, 이게 딱 들었을 때는 무슨 주문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내용의 벽보인가요? 뭐 백성들이 이거 보고 뭐 엄청 뭔가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무슨 라임 같은 거 이런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는 다라니의 은어라고 하는데 어떤 주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안 가시죠? 네, 진짜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예. 삼국유사에 이제 그 해석문이 나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찰리 낮에는 진성요왕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판니 소판니는 두 소판, 그 소판이라는 게 이제 그 관작 이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사마가는 진성요왕 측근, 아간이라는 게 이제 육관등이에요. 여섯 네. 번째 관등인데 육도품에서 가장 그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직이죠. 그 사람이 우사마가니까 3명 정도의 총신이라는 거고 부인은 그 이 여왕의 이 부인과 유모를 네. 나타내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망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망국 찰리나제라고 그랬는데 나무라는 거는 사실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는 뜻이고 예. 절대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망국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표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부이사바하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바라는 건 뭐냐면 앞에 이렇게 쭉 주문 내용 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사바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 네. 아, 그러면 이제 일단 등장했던 직관 중에 뭐 그 소판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 또 부이라는 거는 당시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소파는 진성요왕의 숙부이자 뭐 정부 혹은 남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배웠던 위홍, 각간 네. 위홍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관작입니다. 17관등 중에서 세 번째 관작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부인은 진성요왕의 유모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당대 신라가 진성요왕의 유모인 부호 부인과 애인 위홍, 그다음에 그 이 주변에 3명에서 5명의 총신들 그걸 포함해 갖고 총신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 벽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사실 이제 신라 여왕이 이제 위홍이라는 인물과 부호 같은 인물들 또 뭐 세 명에서 5명 정도의 측근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주문 같은 걸, 그러니까 저주 같은 걸 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주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백성들이 그걸 누가 걸었는지 모르지만 벽보를 건 거는 붙인 거는 이 비슷한 거죠. 측근의 국정농단 이것이 신라 천년사직을 망치고 있다. 그러면서 망려라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그럼 역사 기록에 나오기로 진성여왕 때는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죠? 뭐 진성여왕이 11년을 제위를 했습니다. 누구냐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 경문왕의 딸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문왕의 뒤를 이은 헝강왕, 그다음에 그도 뒤를 이은 정강왕의 누이 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직전의 왕이었던 정광왕 같은 경우는 1년만 왕이 있다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네. 죽기 전에 그 후계자로 이 여동생을 지목하고 죽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병이 위독해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네. 내 후사가 없는데 누이 동생 이 만이 이 진성여왕이거든요. 네. 그 천성이 명민하고 골상이 대장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왕이 2번 있었잖아요. 선덕여왕하고 진덕여왕. 네. 그러면서 선덕여왕, 진덕여왕의 예에 따라서 우리 이 동생 만을 옹립하는 게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러면 정광왕 입장에서는 아들 중에는 뭐 왕이 될 만한 후보군은 없었어요? 그 후사가 없었으니까 없었고 예. 그 이제 후보가 또 있었는데 경문왕의 동생이고 진성여왕의 삼촌인 아까 얘기했던 위홍이라는 사람이 유력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광왕은 여동생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위홍은 이제 킬시킨 거죠. 일종의. 네. 그분이 결국 이제 진성여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신라는 9세기 후반까지는 전성기라고 이제 저희가 기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진성여왕의 오빠인 그 헝강왕 왕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헝강왕도 오빠고 정광왕도 오빠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광왕 앞에 있는 헝강왕 시대인데 이 기록에 보면은 이 헝강왕 시대가 신라 천년 사직 중에서도 최절정 기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성여왕이 즉위하기 8년 전인데 7년 전이군요. 880년 9월 9일에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헌강왕은 뭐 월상로에 월상로라는 게 이제 경주 시내에 있던 어떤 그 루각인 것 같아요. 네. 올라서 경주 시내를 바라보면서 대신들한테 물었다. 야, 지금 민간인들이 초가집이 아닌 기와집을 짓고 나무 대신에 숲으로 밥을 짓는다는 게 사실이냐 하니까 이제 대신들이 이거는 모두 우리 전하의 덕분이옵니다. 하하하 그러면서 이제 네. 서로 웃고 떠들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쪼찡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삼국사기는 뭐라 하냐면 경주부터 동해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쭉 이어졌고 초가라는 건 하나도 없었고 풍악과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아주 덧붙입니다. 아, 네. 그야말로 진짜 태평성대를 그대로 묘사한 것 같은 기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나중에 보면 그때 이미 신라의 망조가 이런 그 전성기의 뒤안길에서 윙태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또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이 같은 진성여왕 때의 기록인데요. 연료 효녀, 그러니까 효녀죠, 효녀. 효녀 지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네. 이 지은이 누구냐 하면 3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못했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귀족의 집으로 이제 노비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얻은 쌀로 어미를 봉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엄마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몹시 서러워하는데 그 두 모녀가 그걸 알고 서로 껴안고 울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사연이 진성여왕 때까지 이제 알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왕이 살집을 마련해주고 곡식을 뭐 500섬이나 내보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혹시 누가 곡식을 훔쳐갈까봐 군사까지 내려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이 사례를 들어보면 진성여왕이 아주 정이 많은 아주 따뜻한 여왕이었다. 뭐 이런 기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그 속 깊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보내주신 곡석을 뭐 누가 훔쳐갈까봐 군사까지 보내서 지켜줬다는 뭐 그런 예. 얘기니까.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기와집이 뭐 막 있고 스스로 밥을 하고 담장이 이어지고 그렇죠. 태평성대하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빈곤층이 심했다라는 거죠. 그건 아. 뭐냐면 그 신라 사회가 이미 사치와 빈곤이 공존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빈부격차가 존재했다. 그거를 임금이 몰랐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헌강이 몰랐다는 의미니까. 네. 신라 귀족들이 사실 8세기 말부터 왕위 쟁탈전을 벌였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장보고 같은 경우는 뭐 지방 세력이지 않습니까? 예. 청해전 세력인데 거기까지 끌어들여 갖고 무력으로 또 왕위를 빼앗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민해왕이라는 그 왕이 또 피살되는 그런 또 불상사를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822년에 그러니까 진성여왕이 왕에 오르기 한 60년 정도 됐나요? 뭐 그런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김원창의 난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난이 또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강학 때까지도 이 신라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이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지진하고 난리가 나기 직전에 보면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옛날에 지난번에 왜 우리 얘기했던 그 저 누구죠? 저 송중기 나온 드라마 태양의 후예 보면은 네. 지진이 막 일어나기 전에 막 되게 평화로운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뭐가 파닥파닥하고 뭐 이 새가 막 날고 막 이런 어떤 그 조짐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마 헌강왕 때의 어떤 기와집 숯불밥 타령 이런 거는 신라의 어떤 급전직하를 앞둔 폭풍 전야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제 정강왕은 유언으로 이제 진성여왕이 다음 왕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네. 그러면 진성여왕이 이제 왕이 됨으로써 신라에는 세 번째 여왕이 나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정광왕도 이 선덕과 진덕의 예로 해라고 했으니까 여왕을 예. 이렇게 뭐 나쁘게 본 건 아니죠. 그 즉위하자마자 굉장히 또 의욕을 보입니다. 진성여왕이. 그래서 뭐 대대적인 사면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모든 그 주군 그러니까 지방의 조세를 1년간 면제시킵니다. 그러면서 큰 황룡사 구층목탑이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국찰인데 거기서 이 백좌 강경이라 그래갖고 100명의 법사를 모시고 경을 읽는 그런 뭐 법회도 설치를 하고 또 설법 듣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삼촌이자 애인인 위홍 이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향가도 또 수집 정리하고 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있잖아요. 향가 모은 거. 아, 삼대목. 삼대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삼대목을 편찬하고 그러죠. 예. 그런 초기 하신 걸 보면 민심을 좀 다잡으려고 또 그리고 선정을 베푼 그런 여왕의 의도가 좀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뭐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효녀 지은 어떤 딱한 처지를 물심양면하게 도와준 어떻게 보면 속 깊고 정 많은 지도자였다. 네.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뭐 약간 이제 문란하다 이런 왕으로 폄훼가 됐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삼천이자 애인이 위혼과의 간통, 사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발목을 잡은 거죠. 그 사실은 재위 기간이 그 11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87년에서 897년까지니까 우리 횟수로 11년인데 위용하고 정을 통한 사통한 기간은 재위 기간 동안에는 불과 8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 이제 그 이 여왕이 굉장히 사랑했고 의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위용을. 네. 애인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습니다. 8개월 만에 죽고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급격하게 여왕이 정치에 흥미를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위용이 죽으니까 여왕이 굉장히 싹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요? 여왕이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위홍의 죽음 이후부터 여왕은 몰래 아름답게 생긴 소년 두세 사람을 끌어들여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중요한 직책에 앉히고 나라의 정책을 위임하고 그 때문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방자하게 뜻을 폈다. 그리고 뇌물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그다음에 상과 벌이 공평하지 않아서 기강이 무너지고 해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상황과 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측근이나 비선의 국정농단으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맞다고 봐야죠. 무슨 예를 들자면 위홍이 뭐 애인이고 뭐 그런 차원은 우리가 뭐 아니니까는 어쨌든 간에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비선 뭐 실세가 있고 측근이 있고 네. 마음대로 농단하고 국정농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막 이 부정부패하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상가벌이 공평하지 않고 아첨하는 무리가 뭐 뜻을 피고 이런 거니까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뭐 더불어서 거기에 또 그 1년 뒤에 또 대기근이 또 불어닥치거든요. 그러니까 진성여왕이 굉장히 나락으로 빠집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벽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당시 그 벽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은 이 진성여왕이 측근들의 농단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국정을 이제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려는 내용을 벽보에 담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이 국정이 파탄이 됐다는 걸 뭐 네. 해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이 뭐 기근이 또 일어나니까 네. 세금을 또 안 보냈다 그래요. 지방에서 돈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세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더 이상 보내지 않으니까 또 여왕이 관리를 보내서 또 국고가 없으니까 네. 또 그 전에 1년 동안 국고를 안 받았으니까 세금을 또 국고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받아야 되니까 또 관리를 보냈겠죠. 내라고. 네. 독촉을 하니까 또 그걸 또 곳곳에서 또 이 도적이 벌떼처럼 뭐 일어나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겹친 거죠. 네, 그러면 사실 백성들은 살기 힘든 상황이니까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일어난 밀란이 원종 애노의 밀란인 거죠. 그 우리가 뭐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벌주라는 게 지금 상주인데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들 기헌, 뭐 양길, 견훤, 그다음에 궁예, 적고적 이런 사람들 아주 이 군웅들이 이제 네. 각 사방에서 일어나게 되는 건데 견훤 같은 경우는 신라의 서남부 또 궁예는 강원도 경기도를 석권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신라가 뭐 실질 통치 지역은 경주 일대 쪽으로 굉장히 쪼그러드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아무런 거의 대책도 못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일 때가 진성여왕 재임 시기인데 네. 그러면 신라 왕조가 이렇게 망조에 들었다는 그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책임을 모두 진성여왕이 져야 되는 건가 싶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300년을 넘긴 왕조가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296년이 최고고요. 나머지는 당나라도 289년이고 명나라는 276년이고 뭐 그렇거든요. 서한, 그러니까 한나라도 서한하고 뭐 후한이 있잖아요. 네. 서한 같은 경우 209년이고 요 나라도 209년이어서 길어봐야 203년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백제만 해도 벌써 678년, 고구려는 705년, 고려는 뭐 474년, 조선은 518년이잖아요. 네, 사실 뭐 우리 그런 기본 500년은 그런 네. 것 같은데요. 비교적 뭐 짧다는 발에도 228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신라가 992년이니까 끝판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좋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사실 1000년 가까이 버텼잖아요, 나라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늙어 있는 거죠. 왕조도 사실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일생처럼 뭐 창업, 융성, 쇠퇴, 중흥, 쇠운, 만국 이런 식의 어떤 흥망성쇠를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 내부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왕조 교체의 기운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조선도 임진왜란 때 싹 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말도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에 한 200년 이상을 뭐 평화롭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 네. 이후로도 뭐 평화가 있고 뭐 이랬겠지만 긴 시간이잖아요. 네. 나태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선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나라 세우가 200년 동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갖가지 모순이 이제 병폐로 막 쌓여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병들고 늙은 사회가 되는 건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진성요왕이 그렇게 쌓인 어떤 그런 이 모순을 골마버렸는데 그런 걸 진성요왕으로서 이렇게 치유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겠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임금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진성요왕 사실 문제였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위원과의 간통 뭐 이런 게 사실 뭐 국정 문란을 불렀다 이런 식의 어떤 벽서가 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진성요왕과 위용의 이제 그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당시 이제 그게 알려졌을 때 뭐 그때 평가는 좀 어땠나요? 사실은 신라 자체는 그렇게 이 자체는 큰 뭐 스캔들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유교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 고려 때까지도 사실 뭐 광종 같은 경우는 뭐 이 이복 동생하고도 뭐 사촌 여동생하고도 결혼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매 간 사촌 간 근친혼이 허용되고 막 이런 것도 비일비재했거든요. 네. 그 신라 사회는 특히나 그 성이 개방된 사회여서 그 신라의 어떤 유물들을 보면 굉장히 그 남녀 상일지사 유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 안압지에서 출토된 뭐 이상한 게 생긴 뭐 약물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를 신라에서는 뭐 중국의 도가 아니라 신국의 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측근에 의한 이 국정농단이라는 것 자체는 네. 잘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이 위용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단 8개월 만에 이제 죽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제 의지했던 위용이 그렇게 또 빨리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진성요왕으로서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위용이 살아 있었으면 사실 위용도 왕이 될 수는 있었는데 진성요왕이 왕이 되도록 네. 가만히 눈 감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을 더 원활하게 더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측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또 말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빨리 죽으니까 오히려 더 측근 정치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유능한 참모를 좀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유모라든지 측근 한 세 다섯 명한테 약간 정치를 비선 정치로 가게끔 만들었다는 그런 책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정이 파탄이 되고 더 이상 이제 국정을 수행할 동력이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라 자체가 이제 쪼그라들고 막 그런 상황이고 도적은 뭐 날뛰고 이런 상태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진성요왕은 이 참 흐트러진 국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거든요. 아, 네, 또 그런 역할을 하셨군요. 네. 어떤 것들을 하셨는데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최치원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 유학파잖아요. 예. 당나라에서 이 과거에 급제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894년인데 이 최치원이 시무십조를 건의를 하거든요. 네. 이 시무십조 건의한 걸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당시에 최치원이가 37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최치원을 아찬, 그 6등급에 등용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간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아찬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육두품 신분이던 최치원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등급이었어요. 네, 이 진성요왕 입장에서는 당나라 유학파면서 좀 참신한 개혁안을 들고 온 이 최치원을 좀 과감하게 기용을 한 거네요. 네. 네, 시무십조 내용은 어떤 거였죠? 불행하게도 이제 시무십조가 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예. 보나마나 신분에 관계없이 이제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를 등용하세요. 그다음에 네. 재정을 좀 절감하세요. 이런 정책을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진성요왕 최치원의 몸부림이 끝내 사실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아마 뭐 없지만 말은 없지만 기득권층의 반대 이런 게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치원이 끝내 이제 외직으로 밀려나거든요. 퇴수로 밀려나게 됩니다. 어떻게 진성요왕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거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안타깝게 또 수포로 돌아갔네요. 네. 뭐 그 다음에 또 택한 뭐 마지막 선택 같은 게 있었을까요?
하야입니다. 하야. 아,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지금 하야라는 말을 뭐 가장- 본건적인 뭐에서 네. 이제 퇴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하야라는 게 조금 더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퇴진은 그냥 물러났을 뿐이지만 하야라는 거는 아예 들로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야가 더 명확할 수가 있거든요. 네. 퇴진보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 쓴다는데 어쨌든 그 11년 제외를 한 다음에 그 오빠 아까 얘기했던 헌강왕이 있잖아요. 예. 오빠의 서자 이 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 효공왕입니다. 그 요한테 흔쾌히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 그 진성여왕은 권력 욕심이 끝까지 막 많지는 않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이 물려주기 전에 2년 전에 895년에 효공왕 그 요를 그 태자를 옹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장기 집권에 미련이 없다라는 걸 이미 보여주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이 여왕은 몸과 용모가 뛰어난 요를 효공왕이죠. 안으로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등을 어루만지면서 칭찬하는데 내 형제 자매들 보면 골격이 다른 사람과 좀 다르다. 이 아이의 등 뒤에 두 뼈가 이렇게 솟아있는데 이거는 진짜 오빠 헌강왕의 아들이 틀림없다. 우리 집안이 그렇다. 우리 가문이.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즉시 이 아이를 태자로 세워라 라고 해갖고 태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895년 10월에 태자가 되는 거죠. 네. 그 진성여왕 뭐 자녀가 따로 없었나요? 아니죠. 이거 실은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몇 명이라고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요. 네. 예,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삼국사기 거타지조에 보면 그 아찬 양패라는 사람이 진성여왕의 막내 아들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막내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 2명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막 고집하거나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쿨하게 오빠의 아들을 갖다가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서자인데 옹립하고 이제 표표히 이제 옥좌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진성여왕이 결국 하야를 택했는데 그러면 떠나면서 뭔가 남긴 말은 없었나요? 예, 그 897년 6월에 이제 신하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년 이래에 백성들이 공궁하고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부덕한 탓이다. 그래서 내가 어진 이한테 왕위를 넘겨주기로 뜻을 결정했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네, 자신의 실정을 뭔가 솔직하게 고백한 뭐 그런 말 같아요. 그렇습니다. 왕위를 이렇게 넘겨주고서 또 이 상국이잖아요. 당나라 또 예. 사신을 보내서 이 제가 왜 이 양위를 한 이유를 이제 또 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진성여왕 신의 조카 요는 15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그릇됨이 신라의 종실을 일으킬만 합니다. 신라 왕실을 다시 부흥시킬만 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라의 재난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진성여왕은 뭐 음란한 여왕이자 측근 정치를 또 이렇게 해서 비선 정치로 이렇게 몰락하게 했다. 이런 혹평을 받고 있는 건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 김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부식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덕여왕을 평할 때도 늙은 아녀자가 안방에서 나와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어지러워졌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혹평을 하면서 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뭐 이런 아주 극도의 여혐 발언을 한 인물이거든요. 네, 전에 국장께서 이제 여성 지도자가 방송을 하시면서 한번 네.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런 발언은 지금 같으면 뭐 큰일 날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유독 김부식의 이 여혐 발언이 지독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판국이니까 뭐 진성여왕이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근데 어쨌든 진성여왕은 자진해서 왕위를 물려준 그런 여왕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 신라 역사상 그 제2 중에 생전에 어떻게 보면 왕위를 물려준 그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 임금이거든요. 네. 경순왕도 그랬다 그랬는데 그거는 고려의 나를 들어 바친 거잖아요. 그거는 뭐 양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의를 쳐야 되겠죠. 네, 뭔가 그 본인의 그 국정 능력을 판단하고 깨끗이 물러날 줄 아는 임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늦었냐 안 늦었냐를 따지길 수도 있고 네. 잘했냐 안 잘했냐를 따질 수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선택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깨끗하게 물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태이변이 그거잖아요. 내 부덕한 탓이다. 내 탓이다. 네. 어진 사람한테 내가 양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쿨한 거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네요. 사실 그러면 지금 이제 신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에서도 넘버 3 황제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 뭐 잠깐 여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명나라 희종 때인데 네. 그 조선에서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니까 1년 뒤에 이제 사신을 명나라에 보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임금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새롭게 이제 임금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는 그런 거죠. 네. 윤호를 해달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사신단의 일원으로 다녀왔던 사람이 홍익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기를 쓰는데 거기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가보니까 명나라 가보니까 천하의 권세를 가진 첫 번째는 태감 위충현이요. 둘째는 객시고 셋째가 황상이라 그럽니다. 황상은 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아니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명나라의 권력 서열이라는 게 넘버 원은 위충현이라는 어떤 그 황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고 넘버 투는 황제 유모 객시고 네. 넘버 쓰리가 황제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 객시가 황제 유모인데요. 이 사실 그 명나라 황제 그 희종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즉위한 지 29일 만에 죽어가지고 덜커덕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황제가 되거든요. 뭐 준비가 없었으니까 황제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예, 그 지금 이 등극한 황제가 군주로서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목공일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미니어처 만들고 뭐 이런 거 지금으로 따지면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황제 교육도 못 받았고 뭐 본인도 관심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정치는 누가 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위충현 객시가 했다는 건데 사실 뭐 그런 이 소문이 그 사신단을 통해서 조선에까지 퍼졌는데 지금으로 따져도 뭐 우리 지금 이런 그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지금 외국에 전달되고 있으니까 또 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 뭐 이러면서 또 뭐 라스푸틴인가 뭐 이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망신이죠. 네. 그러면 여기 명나라의 넘버 원이라는 위충현이라는 인물은 누구예요? 뭐 스스로 거세를 갖고 환관이 된 인물이죠. 옛날에는 뭐 출세하려고 궁중에 들어가려고 그렇게도 하는데 이런 사람이 황제 유모 객시하고 사통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이제 객시 같은 사람은 황제를 키웠을 거 아니에요. 네. 40이 넘도록 굉장히 뭐 미모와 재기를 잃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황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자와 이렇게 또 사통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때때로 황관이지만 남성이 되살아날 때도 있었다는 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이게 엽기적인 건데 위충현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뇌를 씹어먹고 그래서 잃었던 뭐 이 남성의 능력을 회복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고 그래서 황제 같은 경우는 밤만 되면 위충현하고 객시 합방을 막 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남녀가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황제의 면전에서 서로 막 희롱하고 막 그런 뭐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황제 앞에서 그렇게 마음껏 스킨십 같은 걸 했을까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변태라고 봐야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위충현이 굉장히 권력이 셌을 거 아니에요. 파리떼가 꼬였겠죠. 그래서 뭐 너도 나도 위충현한테 뇌물을 바치고 아양 떨고 그 위충현의 공덕을 기렸던 뭐 사대부만 해도 40만 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근데 사대부는 사실 뭐 이제 지식인 그런 그룹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뭐 심지어는 국자감 학생인데 이런 사람은 또 위충현을 살아있는 공자라고 또 치켜 세우면서 살아있는 위충현의 사당 이걸 우리가 생사당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것까지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정말 심한 아부를 하네요. 그러니까 위충현을 뭐 공자와 보은가는 성인으로 추앙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생사당까지 모셔야 된다. 거품을 문 거죠. 근데 실제로 생사당이 세워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사당이 설치돼 갖고 그 위충현의 나무상, 목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열대지방에서 남은 뭐 향나무 이런 거 아주 고급, 최고급 나무로 만들었고 눈, 귀, 입, 코 이런 것들은 산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등신을 한 거죠. 등신. 그러면서 뱃속의 창자 앞에는 모두 이제 그 금과 옥조, 금옥으로 주보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했으니 사실 그 당시 권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을지 뭐 짐작이 가는 부분이네요. 넘버 원이라 그랬으니까 무소부유리의 권력이죠. 자기를 호언한 그러니까 위충현을 호위하는 황관이 3,000명이나 됐다는 거고 궁중에서 훈련도 시키고 황제 앞에서도 말에서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충현은 글자도 못 읽었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글자도 읽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러면 정사를 펼쳤을까요? 황제 어자가 있는 이 궁궐애들 정거를 하고 나서 어자의 몸을 잔뜩 뭐 이렇게 뒤로 제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것처럼 황제가 된 것처럼 네. 이 다른 애한테 이제 문서를 읽게 한 다음에 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후의 황제다 이런 소리까지 들은 거죠. 그러면 그 시간에 황제는 뭘 하고 있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목공일의 취미라는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까지 대패나 톱 이런 걸로 해갖고 뭐 공예품을 만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데다가 공예품에 빠져 있으니 위충현이나 뭐 아까 유모 객시가 황제 알기를 거의 뭐 우습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충현이 외출할 때 연대 백성들이
이 9,000세 삼창을 불렀다는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9,900세라고 이제 라는 구호까지 나왔다는 거죠. 네, 저 이것도 한번 한 네. 방송에서 알려주신 적 있는데 9,000세, 9,900세는 어떻게 나온 거였죠? 이 원래 황제한테는 만세를 부르고 제후한테는 천세를 연호해서 우리 그 조선의 왕은 천세만 부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위충현한테는 거의 맞먹는 거죠. 차마 만세는 못 부르니까 그냥 9,900세. 나중에는 9,900세까지 불렀겠어요. 그죠? 네, 곧 만세까지 다다랐는데 네. 그래서 이충현이 그렇게 이세가 대단했는데 뭐 오래 잘 먹고 잘 살았나요? 권력 무상인데 7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아침 이슬 같았다라고 이제 왜 저희 문화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조로 해갖고 네. 아침 이슬 같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권력의 무상함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넘버 원이지만 이게 얼굴마담이잖아요. 넘버 3가 없으면 방패막이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네. 황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실세라는 게 비선 실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한 7년 만에 죽거든요. 병으로 죽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위충현도 급전직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평소 뭐 건불 10년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이충현 같은 경우는 건불 7년으로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희종의 뒤를 이은 그 새로운 황제 의종인데 그 가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0가지 쥐상을 고하면서 이제 권력 농단죄, 국정 농단죄로 처벌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위충현이 또 이 군조를 동원해가고 3,000명이 넘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 가로막고 그러니까 체포 명령을 내리고 막 그러니까 위충현이 이게 안 되겠구나라서 이제 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이 그의 몸을 갖다가 이제 1000갈래 만갈래로 찢어 죽이는 그걸 이제 천찬만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극형을 내리는 거죠. 사실 뭐 본인이 황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장 강하게 누린 것 같은데 그 끝은 정말 비참하게 또 끝나네요. 뭐 객시도 사실은 그 이 궁녀가 이게 죄를 지으면 그 빨래방에다를 가둬놓는다는 건데 그거 갇혀갖고 나중에 맞아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가 네. 넘버 원, 넘버 투가 말로가 비참하게 된 거죠.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권력서의 일이라면 뭐합니까? 백성을 병풍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백성을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군주한 사람을 갖고 병풍에 놓으니까 그리고 막 나쁜 짓을 하는데 그 군주가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혼자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백을 두려면 백성을 백으로 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네요. 한 사람만 더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그 군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성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연 권력자가 어떻게 과연 행동을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리고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과연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책에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역사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과 함께 이번 주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